자, 이번에 62페이지 구름 한번 볼게요. 구름의 생성 과정 볼 건데요.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기는 게 이제 구름이거든요. 앞에서 이제 수증기를 배웠고, 이제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기는 이제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구름에 의해서 이제 비가 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수증기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비가 생성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배우고, 다음 주는 이제 날씨 변화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구름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모인 액체죠. 그래요? 물방울들이죠. 자, 이제 볼게요. 이제 구름이라는 건요, 수증기가 응결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방울이 모여 있는 게 이제 구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마치 뭔가 기체들이 모여 있는가 싶기도 하겠지만요, 사실은 물방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게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작고요. 몇 미리 단위로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물방울들이 계속해서 뭉쳐지면서 퍼지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게 이제 비예요. 자, 구름의 생성 과정에다가 별표 쳐넣고요. 구름의 생성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발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구름은요, 일단은 상승을 해야 돼요. 위로 이제 공기들이 상승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올라가다가 팽창하는 게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기가 먼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공기 상승. 공기가 상승을 하면 이제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지 않는 조건에서 주변에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팽창을 해요. 공기가 상승하면서 공기가 팽창해요. 팽창하는 공기는 열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열이 공급되지 않은 채 팽창이 하니까요, 요 안에 있는 입자의 입장에서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면서 기온도 떨어져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해요.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공기가 상승해요. 그럼 공기가 팽창해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하강해요. 내부 압력이 떨어지는 거는 뭐 몰라도 되겠지만 어쨌건 기온이 하강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기온이 하강했으니까 어떤 조건이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포화수증기랑 해서 그렇죠. 기온이 어떤 지점에서 기온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해요.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건 수증기가 응결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구름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얘네가 모여서 이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단계, 공기 상승, 공기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요 네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이 되냐, 밑에 이제 공기가 상승한 네 가지 조건이 나올 건데요. 그것도 외워주시고, 공기가 이제 상승을 해요.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팽창을 해요. 이렇게 팽창을 해. 그러면은 공기가 팽창하다 보면은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서 기온도 하강해. 알겠죠? 공기 팽창, 기온 하강, 그 다음에 뭐 도달,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했으니까 물방울들을 모여서 구름. 아셨죠? 다시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팽창해, 기온이 떨어져, 이슬점 도달해, 수증기 응결, 그리고 구름. 자, 공기가 상승해, 팽창해, 기온이 떨어져, 그 다음에 이슬점 도달해, 수증기 연결해서 구름. 알겠죠? 네 단계에 공기 상승했어, 팽창했어, 기온이 하강해, 그 다음에 이슬점에 도달했어. 그리고 구름.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표면부터 봐가지고요.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을 해요. 단열 팽창하죠. 근데 부피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부피가 커지고 열이 공급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부 기압이 떨어져요. 내부 기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기온이 하강해요. 그래서 기온 하강, 그 다음에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수증기 응결에 뭐 이슬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수증기 응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글을 한번 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 압력이 낮아지므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한다. 제가 말했던 그냥 설명이에요. 위에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하면서 주변 공기를 밀어내고요. 열을 소모하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어차피 기온이 하강한다. 내부 기압은 떨어지고 기온이 하강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슬점에 도달했죠.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수증기가 응결하겠죠.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수증기가 응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증기가 응결해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은 모여서 구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과정. 어차피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단계 다시 공기가 상승했어, 팽창했어, 기온이 떨어져, 이슬점 도달했어, 구름. 이렇게. 자, 오른쪽에 보면요, 여기 이제 구름이 구름이 아니죠. 공기가 상승하면서 이제 팽창하면 단열 변화라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단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부피가 변하는 것이다. 이게 단열 변화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단열 팽창하는 경우도 있고 단열 압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기가 상승하면서 팽창을 해요. 이때는 열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단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쨌든 부피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하강하더라. 단열 압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맑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따가 단열 압축은 뒤에 가시면 우리 페트병으로 구름 생성하는 실험을 할 건데 그때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단열 압축하면서 뭔가가 공기 덩어리가 하강하면요 이제 기온이 상승한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4가지 조건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더 추가되는 것도 없고 덜 추가되는 더 빠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꼭 4가지. 자, 첫 번째 가열에서 가열될 때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공기가 대류할 때 조건이 뭐예요? 가열되면은 가벼워지니까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차가워지면 무거워서 하강하고. 그래서 상승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열이 되겠죠. 일단은 어떤 지표면에 불균등하게 어떤 지역에 태양이 그 지역만 좀 내리쬐는 지역이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는 숲이 있는데 이 지역만 그냥 평지야. 산이 없는 산도 없고 숲도 없는 그냥 평지야.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기가 상승할 수 있겠죠. 가열되면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가열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 가열될 때. 두 번째 산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은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을 만나면 산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지? 산을 타고 어쩔 수 없이. 근데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참 신하네. 터널은 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으니까 통과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지? 일반적으로는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산을 만났어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뒷단원에서 이제 기단과 전선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기단이라 해서 공기 덩어리예요.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면, 예를 들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요.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퍼지게 되고, 따뜻한 공기는 이제 가벼우니까 위로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어. 공기가 만났어.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요, 산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그지? 여기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열될 때, 두 번째 산을 만났을 때, 세 번째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알겠죠?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저기압 조건. 저기압 조건. 공기가 이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데 우리가 비열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이걸로 생각해보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낮에 기억나니? 해류풍? 네. 육지가 더 뜨거워져, 바다가 더 뜨거워져. 낮에 육지가 더 뜨거워지죠. 그러면 육지는 뜨거워지니까 비열이 작으니까 더 빨리 뜨거워져서 여기는 공기가 상승하겠죠. 가열되니까. 그 다음에 바다는 물이니까 비열이 크니까 덜 가열되겠지. 상대적으로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하강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해류풍이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떤 지역에서 공기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는 고기압 조건이고 어떤 지역은 저기압 조건이라고 있어요. 뒤에 가면 기압할 때 배울 건데요.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무거워서 이렇게 하강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몰려들어서 주변에서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건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저기압에서 상승하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건 뒤에 또 배울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런 네 가지 조건. 가열될 때 특정 지역이 부분적으로 가열될 때 그 다음에 산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세 번째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라는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서 찬 공기는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될 때. 네 번째는 저기압 조건에서는 공기가 모여들어서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저기압 조건에서는요 공기가 이렇게 모여들어요 주변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고기압에서는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가열될 때 가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을 만날 때 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요. 네 번째는 기압이 낮은 곳, 여기 이제 저기압이라고 해가지고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기압이 낮은 곳 여기다가 그냥 밑줄만 해놓으세요. 이런 곳에서는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저기압 조건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니까 비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뒤에서 이제 날씨할 때 우리 배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름의 생성 과정 같이 배우세요. 공기가 상승했어요. 공기가 팽창해요. 그럼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생성돼요. 알겠죠?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는 네 가지 조건. 가열될 때, 산을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저기압 조건에서 공기가 이렇게 모여들어서 상승할 때. 알겠죠? 네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 1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수행이 생각이 났는데 3학년 때 가시면 수행할 때 이거 설명하는 거 복사평형이랑 온실 효과 설명하는 거랑 구름 생성되는 거 설명하는 게 이제 수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과정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공기가 상승한 네 가지 조건만 설명해 주면 수행할 때 크게 어려운 지장은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제 복사평 2단원 같은 경우 복사평형 온실 효과 설명하는 것들 수행 문제는 있거든요. 자, 11번 볼게요. 공기가 상승했어요. 단열 팽창이라는데 단열이라는 건 공기가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출입이 없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출입이 없기 때문에 내부 기압이 떨어지면서 아까 전에 기온이 하강한다고 했죠. 단열 팽창, 기온 하강, 그다음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이렇게 되겠죠. 네 단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H지점에 있던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자, 주변의 기압이 높아진다 그랬는데요. 기압이 낮아지죠.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공기가 상승할수록 주변 공기는 희박하잖아요.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기압도 낮아지겠죠. X. 공기 부피는 팽창하게 되고요. 주변에 공기가 기압이 낮으니까 상승하는 공기 입장에서는 팽창할 수 있겠죠. 주변에 공기들이 부족하니까. 5가 되겠고요. 3번의 기온은 낮아지고요. 포화수 중이랑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포화수 중이랑은 감소하겠죠. 우리 포화수 중이랑 곡선 기억하죠?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수 중이랑도 감소하겠죠. 물그릇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가 되겠고요. 상대 습도는 이제 낮아진다 돼 있는데 상대 습도는 높아지겠죠. 네, 기온이 낮아지니까 포화수증기량 물그릇이 작아지니까요. 포화수증기량이 낮아지면서 상대 습도는 커지겠죠. 네, 상대 습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된다. 5가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번은 X, 2번은 O, 3의 O, 4의 O, 5의 X, 6의 O. 자, 13번은요. 구름이 생성되면 4가지 조건요.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세 번째는요. 산을 만나서 타고가 올라갈 때 올라가야겠죠. 기압이 낮은 곳, 기압이 낮은 곳, 저기압일수록 이제 공기가 모여들고 상승하는 조건이 돼요. 자, 이번에 왼쪽에 있는 구름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구름의 모양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 빵 모양이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쌓이는 구름 있잖아요. 쌓을 적자 써가지고요. 적분형이에요. 수직형 구름들 있죠. 그래서 적은형 옆에다가 수직 이렇게 써놓고요. 적은형은 위로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 이런 구름들이 많이 생겨요. 소나기가 올 때. 그 다음에 층은형은요. 층자 알죠? 이제 몇 층이 몇 층을 할 때 식으로 이제 옆으로 퍼지는 거. 판을 말하는 판. 층은형. 이거는 이제 수평형으로 발달하는 거고요. 적은형은 이제 빵 모양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층은형은 판처럼 옆으로 퍼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빵 모양이니까 되게 구름이 두껍겠죠. 그래서 위로 솟은 두꺼운 구름이고요. 층은형은요, 얇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판처럼 옆으로 넓게 얇게 퍼지는 구름이 이제 층은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되게 두꺼워. 그리고 구름이 두껍다는 건요, 좁은 지역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좁은 범위에 이렇게 좁은 범위에 위로 발달돼 있잖아요. 그럼 좁은 범위에 많은 비가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층은형은 얇게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지? 넓은 지역에서, 넓은 범위에서 구름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그러니까 층은형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밀집도가 되게 높잖아.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거고요. 같은 양이 이렇게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적은 비가 내리겠죠. 보통 이슬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적은형은 이제 위로 솟은 두꺼운 구름을 말하는 거고, 보통 소나기가 내리게 되겠고요. 층은형 얇게 넓게 퍼지니까 구름이 얇잖아. 그러니까 비가 조금씩 오겠지. 그래서 이슬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에 이제 구름 입자 빗방울의 크기 되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요.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입자의 지름을 보시면요. 0.02mm가 되겠고요. 빗방울의 지름은 2mm 정도 돼요. 굉장히 적은 거죠. 빗방울 하나가 2mm라는 거야.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비나 눈이 내리려면 구름 입자가 빗방울 크기만큼 성장해야 되고요. 물방울이, 그러니까 구름 입자나 이런 것들은 물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냥 바람에 따라서 둥둥둥 떠 있는 거고요. 이런 물방울들이 계속해서 합쳐지다가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구름의 모양에 대해서는 적은형하고 층은형. 적은형 같은 경우는 소나기, 층은형 같은 경우는 이슬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수 볼 건데요. 강수라는 건 비가 오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강수도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따뜻한 지방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중위도 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따뜻하거나 더운 지방을 보통 열대 지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대나 저위도 지방. 여기서는 병합설인데요. 병합설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합쳐지다는 소리예요. 뭐가? 물방울들이 합쳐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병합설은 물방울이 합쳐지고 따뜻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병합설은요, 열대지방 혹은 저위도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여름이 되겠어요. 한여름. 한여름. 한국의 한여름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굉장히 무더울 때 있잖아요. 한국의 여름이 되고요. 물방울이 합쳐지는 경우, 물방울 플러스 물방울. 그래서 구름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런 작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합쳐져가지고 형성되는 것들이 이제 큰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게 이제 병합설이고요. 그 다음에 빙정설도 있죠. 빙정이 뭐니? 얼음이에요. 얼음.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어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나요? 추운 지방이 되겠죠. 보통 이제 중위도 지방으로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의 봄, 가을, 겨울에 눈이 오니까. 네, 겨울도 될 수 있죠. 초겨울.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그냥 비는 빙정설인데 한여름에 무더울 때만 이제 여름 병합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건 열대나 저기도 중위도 이상은 되겠죠. 고위도 지방이 되겠고요. 이름 자체가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병합, 물방울이 커져서 합쳐지는 게 합쳐져서 커진다. 병합설, 빙정설, 얼음이 돼서 떨어지다가 이제 영상 기온을 만나요. 그러면 녹아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고요. 얼음이 계속해서 커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어떻게 되겠니? 겨울에도 기온은 계속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눈이 돼서 내리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이 돼서 위 상공에서는 얼음이 되는데 이제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핍쇼 근처에 와가지고 따뜻해. 보통 이제 지금 여름이죠. 봄, 가을 한 10도, 15도 이때 되면은 이제 녹잖아요. 녹으면서 내리는 게 얼음이 녹으면서 내리는 게 이제 빙정설에서의 비가 되겠고요. 겨울에 그냥 얼음 상태로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게 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는 경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승화 형태로 얼음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게 이제 빙정설이에요. 그래서 비가 생기는 경우 두 가지, 병합설, 빙정설. 병합설은 따뜻한 지역, 녹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물방울로 녹아있는 상태로 녹아 있으니까 물방울이 합쳐져다가 커지고 무거워지면 내리는 게 병합설. 얼음이 이제 점점 커지다가 녹아서 내리는 게 빙정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비교를 할 텐데 기온을 보시면 돼요. 기온. 자, 왼쪽에 있는 병합설 동그라미 쳐놓고요. 오른쪽은 이제 중위도 고위도 지방인 빙정설 동그라미 쳐놓고요. 다시 왼쪽부터 볼게요. 자, 빗방울이 점점 커지기 전에 보시면은 작은 물방울들이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온도를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0도씨 돼 있죠. 가장 높은 기온도 0도씨밖에 아니, 가장 낮은 기온이죠. 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곳도 낮은 기온도 0도씨예요. 그래서 0도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열대 지방은 당연하게도 기온이 상공으로 올라가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얼 틈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기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우주에 가까워지면은 기온이 떨어지니까 얼게 마련이잖아. 근데 이제 그 정도 높이는 아니니까 어차피. 그래서 지표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0도씨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져도 0도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물방울 상태인 거야. 그래서 물방울들이 커지면서 떨어지는 게 이제 병합설이 되겠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요, 빙정설은요, 중간 지역은 0도씨인데요. 더 위로 올라가니까요, 계속 기온이 떨어져.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영하 40도씨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40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니까 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지니까 물방울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음 상태로 얼겠죠. 그리고 얼음이 얼면서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달라붙는 경우에, 그래서 얼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승화해가지고 얼음에 달라붙겠죠. 여기 이제 빙정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기온을 보시고요. 0도씨만 나와있다. 상온이다. 그러면은 병합설이네. 따뜻한 지역이네.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영하 기온이 나타나있다. 그러면은 물방울이 얼겠지. 그러면은 추운 지방이고 중위도 이상의 약간 추운 지방이고 그 다음에 얼음이 얼면서 떨어지겠지. 그럼 빙정설이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병합설 왼쪽 아래쪽에 강수 과정을 보시면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서 점점 커진다. 이게 병합이죠. 네, 무거워지면 지표면으로 떨어져서 비가 된다. 그래서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져서 비가 되는 거.
점점 이제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되고 큰 물방울에 또 작은 물방울들이 달라붙으면서 얼음이 커지듯이 이제 물방울이 커져서 이제 무거워지거나 떨어지는 게 병합설. 오른쪽에는요 마이너스 40도에서 0도씨 그러니까 영하 구간에서 물방울이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겠죠. 그럼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고요. 무거워져 떨어지다가 영상 기온을 만나면은 비, 그리고 계속해서 추우면 그냥 눈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얼음 알갱이와 수증기가 만나서 눈이 된다. 눈이 녹으면 비가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14번, 1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뭐 하면서 들으세요. 구름의 생성 과정, 구름이 상승했어요. 공기가 상승했어요. 공기가 팽창했어요. 기온이 하강했어요. 수증기가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해요. 네,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는 네 가지 조건, 가열되어 산을 만났어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저기압 네 가지 조건.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은요. 수직으로 발달하는 건 저분형, 소나기. 그 다음에 수평으로 발달하는 거는 층은형, 이슬비. 강수는요. 열대지방,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제 병합설, 물방울들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중위도나 차가운 지방에서는 빙정설, 이제 뭐 영하 기온이니까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어서 무거워서 떨어지다가 겨울이면은 예를 들면은 겨울이다 그러면은 눈, 봄 가을이면 녹아서 비가 된다. 자, 14번은요 저분형이 되겠고요. 공기 상승이 강할 때, 공기 상승이 순간적으로 되게 강할 때가 있겠죠. 비가 오네요.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지금 비가 오는 거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는 경우도 될 수 있고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통 아까 전에 좀 되게 더웠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부 시기적으로 조금 가열됐을 경우가 좀 높아요. 그럼 가열되면서, 그리고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서 가열되니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공기가 팽창하고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비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요 오늘 날이 저분형 구름이 발달이 소나기니까 그거 말하려고 했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는 짧게 끝나죠. 자, 그래서 14번 다시 보시면 저분형 그리고 공기 상승이 강할 때 주로 소나기성 오늘 같은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번은요 구름의 전 구간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돼 있는데요. 물방울이니까 이건 병합설 되겠고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함께 존재한다. 얼음 알갱이 나왔으니까 빙정설 되겠고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이 차가운 지방이면 빙정설, 열대 지방이 따뜻한 지방이면은 병합설,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졌다 병합설,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다 빙정설. 이렇게 이제 딱 나눠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66페이지 구름 발생 원리 있는데 요 페트병에다가 공기 압축 장치를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보통 실험하는 게 있는데요.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페트병에다가 온도계를 액정 온도계를 이제 붙여놓고요. 이제 온도 변화를 보려고 그 다음에 간이 가압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펌프처럼 이렇게 공기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딱딱딱 누르면서 공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제 밀폐된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요.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플라스틱 병 내부의 기온과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되어 있는데요. 간이 가압 장치를 계속 누르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단열 압축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병이 밀폐된 상태에서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공기가 압축되면서 압축되겠죠? 빵빵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왜냐면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압축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맑은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를 보시면요, 24도씨에서 26도씨로 상승해요. 왜냐면 공기 입자를 계속해서 집어넣으니까 공기 입자끼리 계속해서 활발하게 부딪히겠지. 입자끼리 부딪히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고기압 조건 혹은 맑은 조건, 맑은 날씨가 돼요. 자, 오른쪽 3번 보시면요. 뚜껑을 열었어요. 갑자기 이제 뚜껑을 딱 열면요. 공기가 어떻게 되니?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팽창하겠죠. 그치? 플라스틱 병 내부의 공기를 팽창시키는 기온과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다 되어 있는데요.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기온이 갑자기 하강해요. 그래서 26도였던 것들이 23도씨로 갑자기 기온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뿌옇게 흐려지거든요. 여기 이제 응결 현상이고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물방울이에요. 수증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개라든지 여러분들 뭐 안경에 김 맺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방울이에요. 수증기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만 해놓으세요. 뿌옇게 흐려진다. 그래서 페트병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갑자기 압축됐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팽창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물방울이 맺히면서 뿌옇게 돼요. 알겠죠? 이게 일종의 이제 구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면 이제 은결핵이라고 해가지고 구름 입자처럼 뭔가 입자로 된 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향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보면 플라스틱 병에 향연기를 조금 넣는다는 데인데 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를 이제 은결핵이라고 해요. 은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뭉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겨울에 눈싸움을 할 때 눈을 뭉칠 때 안에다가 작은 돌 같은 걸 넣으면 잘 뭉쳐지잖아. 그래서 그걸 던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눈이나 뭔가를 뭉칠 때 안에다가 잘 뭉칠 수 있도록 가운데다가 코에다가 중심에다가 뭔가를 하나 집어넣는 거를 은결핵이라고 해요. 은결핵 용어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구름이 만들어질 때 은결핵은 보통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입자들 있죠. 그리고 무기 입자들이 막 하늘에 떠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방울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연기나 뭐 먼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실험할 때는 향을 집어넣죠. 향연기가 되겠지. 이게 은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 은결핵이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은결핵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건 실험 기법이니까 이런 기법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은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작은 알갱이 있는데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구름으로 치면은 바닷물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소금 입자라든지 뭐 염소 입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먼지라든지 연기 같은 것들이 이제 주변에 떠다니면서 물방울들을 뭉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향이 있을 때 페트병 안에다가 향을 집어넣고 똑같은 실험을 하면요. 구름이 조금 더 오래 구름형 생성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잘 보고 싶으면요. 사실은 여기는 안 쓰였지만요. 물 조금 집어넣으면요. 수증기가 공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름이 더 많이 뿌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해석과 정리를 보시면요. 플라스틱병 내부의 변화를 보면요. 항연기를 넣지 않은 경우 간이 가압 장치를 눌렀을 때 부피 변화는요. 단열 압축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단열 압축이 되면 기온 변화는 상승하고요. 내부는 그냥 맑아요. 실제 현상은 구름이 소멸되는 현상이 되겠고요. 향연기를 넣었어요. 그럼 단열 압축 상승 맑아지고 구름은 똑같이 소멸돼요. 오른쪽에 이제 뚜껑을 열 때요. 그러면요. 부피 변화는 단열 팽창하겠죠. 공기가 팽창하면서 기온은 하강하게 되겠고요.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구름이 생성돼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고 구름이 생성돼요. 이 뿌옇게 흐려지는 게 이슬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단열 팽창하면서 하강하고요. 더 뿌옇게 흐려지고 구름이 생성된다. 자, 2번 구름의 발생 과정은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낮아지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어떻게 된다? 은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그래서 은결이라는 용어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슬점이라는 것도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향연기는 무슨 역할? 은결핵 역할을 한다. 밑에 있는 확인 문제 같이 볼게요. 간이 가압 장치를 눌렀어요. 계속해서 눌러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면요. 단열 압축되니까 공기가 압축된다. 네, 5가 되겠고요. 2번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요. 단열 팽창되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5가 되겠고요.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를 때와 같은 원리로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구름은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단열 팽창시키는 조건이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르는 거는요. 맑은 날씨에 맑은 날씨. 4번은요. 플라스틱 병 속에 향연기를 넣는 까닭은 증발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가 아니라 은결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증발이 아니라 은결. 증발은 물방울이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은결은요. 물방울이 아니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되는 현상이 은결이죠. 자, 2번은요.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병 내부의 기온 변화는 기온 하강이 되겠지. 자, 1번부터 일단은 7번까지 한번 풀고 확인할게요.
숙제예요. 붙였어. 수증기는 숙제로 나왔고요. 시험은 상대 습도를 볼 거야. 자, 몇 개 정리해볼게요. 1번부터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수증기란 정의는 공기 1kg, 포화 상태의 공기 1kg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으로 정의하죠. 자, 1번부터 보시면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맞죠? 그래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온이 상승할수록 포화 수증기량 곡선도 높아지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 2번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1kg 들어있는 수증기량 맞고요. 답은 3번이에요. 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많다 있는데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량이 같은 상태가 되겠죠. 실제 수증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점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고, 실제 수증량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다 그랬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그러는데요. 포화 수증기량이 도달했다면 이슬점이랑 같은 거죠. 1번에 3번이고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는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는 조건이고, 나는 증발하다가 이제 수조가 덮여 있으니까 다시 이제 증발했다가 다시 응결되는 조건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포화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가는 물이 높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요. 나 같은 경우는 낮아지다가 이제 일정한 상태가 오겠죠. 질문? 기억, 가비과에서는 물의 양이 계속 줄어들겠죠. 증발하니까 기억 맞고요. 나 수적의 공기는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줄다가 어느 정도 이제 높이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 상태가 나타나요. 이유는 맞고요. 3일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은 나가 가보다 많겠죠. 가는 계속해서 증발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5번이고요. 자, 플라스틱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가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열을 한 후에 찬물에 넣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기온이 낮아지니까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래서 기온은 낮아지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면서 내부 변화는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 찬물에 넣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거 이해하죠? 이제 그래프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 그렇지? 3번은 3번이고요. 4번에 A, B, C, D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있는데요. A는 포화 상태가 되겠고, A, B는 포화 상태고, C, D는 불포화 상태네요. B는요, 비공기의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은 같죠? 포화 상태니까. 2번이 답이네요. C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D와 같다가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고, 실제 수증기량은 다르죠. C가 더 많다. D는요, D 공기를 포화시키려면 27.1만큼의 수증기를 또 공급하는 게 아니라 27.1 빼기 얼마니? 7.6해서 19.5 정도 되죠. 19.5g의 수증기를 더 공급해야 된다고 되겠고요. D 공기의 이슬점은요, 7.6에 딱 도달했던 그 지점이죠. 10도씨가 되겠네. 4번은 2번 되겠고요. A, B, C, D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와 가장 낮은 공기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는 실제 수증기가 많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B, C는 같고요. 그 다음에 D가 가장 낮겠지. 그러니까 A하고 D가 되겠네요. 공기 4kg의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기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기준은요, 공기 1kg라는 기준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4kg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든지 단위를 보시고 4분의 1을 하든지 단위를 정리를 잘 해야 돼요. 4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추었대요. 응결량은 몇 킬로인가 돼 있는데요. 네, 10도씨로 낮추었으니까 7.6에 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기로거든요. C는 현재 지금 14.7만큼 있죠. 그래서 14.7 빼기 그 다음에 10도씨, 이슬점인지 10도씨니까요. 10.6
7.6. 7.6 한 만큼이 1kg당 응결량이에요. 그런데 곱하기 얼마를 해준다? 4kg니까 4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7.1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고 28.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항상 뭐 기준이 계속해서 변할 거예요. 문제 주어질 때 2kg가 주어지거나 500g이 주어지거나. 그러니까 기준을 잘 보시고 항상 1kg 기준이니까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몇 배를 해주든지 절반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28.4, 6번에 5번 되겠고요. 7번은요. 기온이 30도씨인 어떤 고기 1kg 속에 20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수증기가 현재 실제 수증기가 20이에요. 그래서 20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30도씨인 공기가 있고요. 이 공기가 원래는 27.1까지 포화될 수 있는데 현재 20g만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슬점은요. 이슬점과 그 다음에 이 공기의 기온을 15도씨로 낮추었을 때 응결량을 이렇게 짝지는 거 돼 있고요. 지금 20g이 그래프에 닿는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라는 공기가 있고요. 여기 온도가 지금 30도씨가 되어 있고 얘는 원래 위로 올렸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27.1g까지 들어갔네요. 근데 현재 얘는 실제 수증기량가 20g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슬점이라는 건요. 현재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온도가 이렇게 낮아질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슬점 온도를 찾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20도씨 온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20g의 온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2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슬점은 25도씨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의 2kg 기온을 15도씨로 낮췄어요. 15도씨로 더 낮췄어요. 이렇게 15도씨까지 이렇게 낮췄어요. 이때의 이제 차이가 응결량이 되겠죠. 그래서 20 빼기 15도씨일 때의 포화수증기량은 10.6이에요. 10.6. 중요한 건 2kg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0 빼기 10.6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4 곱하기 2니까 18.8g 응결됩니다. 그래서 7번 같은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 오늘 시간상 상대 습도랑 여기는 이제 풀어오세요.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문제는 방금 했던 상대 습도와 구름의 생성 요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네? 숙제는 실력 탄탄 71페이지까지. 구름은 아니고 상대 습도만 시작을 볼게요.